이번 사연은 친정아버지 중환자실 계시는데 시어머니가 스님을 불러서 친정 재산을 미리 정리하라고 코치를 했다는 사연인데요. 남편 새끼는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치사하고 안 입고 온 일이 생겨서 속풀이도 할 겸 글을 써봅니다. 원래 이런 말 남들한테 정말 안 하는 편인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저는 30대 중반 3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지방에서 살고 있어서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는 돈도 적게 들고 애도 조금 수월하게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살기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1억 정도 보태주신 거랑 시댁에서 5천만 원 준 거, 그리고 저랑 신랑이 모은 1억 2천 정도로 집도 얻고 살림도 차리고 살았는데요. 시댁에서는 친정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지원을 해주신 줄 아세요? 제가 굳이 티를 내지는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한번 사기를 당하시는 바람에 가세가 기울어서 여유가 없는 걸 알고 있었고, 남편도 시어머니 빚 갚아주느라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시어머니가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 이왕 가족이 될 건데 돈돈거리면서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말자고 생각을 하고 조용히 넘어갔어요. 신혼 초에는 시어머니도 저한테 조심하시는 눈치였는데요. 아무래도 없는 집안에 시집와서 자리를 잘 잡고 살아주는 것이 고마우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댁은 가족 모임이 유독 많아요. 시아버지 형제가 8남매라서 종종 같이 모여서 여행도 가고 식당을 크게 예약해서 식사도 합니다. 달달이 회비도 걷고 있고요. 근데 시댁에서는 매달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되어 보였어요. 시어머니도 형제끼리 모이는 건 좋은데 다 같은 수준이 아니다 보니 마음의 짐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담되시면 그냥 저희가 그 비용 낼 테니까 어머님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것도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가니까 적은 돈은 아니었는데 거기다가 시부모님 생신, 명절 용돈, 휴가 때마다 가까운 곳으로라도 여행 가는 것 등 돈 들어가는 것들도 다 저희가 부담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 같은데 결혼 초반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점수를 좀 따보려고 했던 거였죠.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예쁜 며느리라고 하시면서 엄청 잘해주셨습니다. 가족 모임에 나갈 때는 집안 어른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가 알뜰살뜰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면서 자기 말년 운이 다 복덩이 며느리로 들어온 것 같다고 자랑을 하실 정도였어요. 반면 시아버지는 그런 내색은 안 하셨지만 한 번씩 저를 따로 불러내셔서 밥도 사주시고 돈 많이 쓰지 않았냐며 용돈도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한사코 안 받겠다고 하면 니네가 이제 결혼해서 돈이 어딨다고 맨날 쓰기만 하냐면서 받아두라고 돈을 쥐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원래 심장 쪽에 가족력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의사는 올해는 못 사실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했고 저희 친정은 거의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아빠가 한 번도 잔병 치레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 상황은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저희 친정아빠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되었고요. 이런 와중에 시댁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제 속만 더 시끄러울 것 같아서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나중에 상황이 바뀌게 되면 제가 알리고 싶다고 신신당부를 해뒀습니다. 그렇게 쓰러지신 채로 3개월 정도 입원을 해 계시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제 목소리가 너무 어두운 게 느껴졌는지 무슨 일 있냐고 다정하게 묻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군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꺼이꺼이 울면서 실은 친정아버지가 아프셔서 병간호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시어머니도 당황했는지 몇 마디 위로를 해주시고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고 하고 끊으셨습니다. 정말 말하기 싫었는데 감정적으로 사실을 알리게 된 게 조금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차피 알려야 하는 일이었으니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2주쯤 지나서 주말에 시댁에 와서 저녁 먹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우리한테 힘 주시려고 일부러 보양식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의로라도 가봐야 하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뭘 먹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가야 되나 고민이 되었지만
그래도 얼굴이나 비추고 오자는 심정으로 가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삼계탕이며 장어며 몸에 좋은 것들을 다 해놓으셨더군요. 제게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 한다면서 앉자마자 먹으라며 재촉을 하셨고, 저랑 신랑은 그동안 슬퍼했던 마음 다 내려놓고 수저를 뜨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그저 저를 안쓰럽게만 쳐다보셨고요.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을 해놨는지 다 먹지도 못하고 배가 너무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식사를 정말 제대로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좋았어요. 소화가 될 동안 저는 작은 방에서 잠깐 기대어 앉아 있었고, 신랑은 아버님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가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시냐, 상 벌써 치우려고 하시는 거냐 여쭤봤더니 그런 게 아니라며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냐고 여쭤보니 글쎄 한다는 말이 친정아버지 유산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나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아직 아빠 살아계시고 형제들끼리 싸울 만한 유산도 없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시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해버렸습니다. 이때는 정말 감정이 욱해서 톡톡 쏘듯이 말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공격적으로 나오니 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내가 너 걱정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 다른 의도가 있다디? 고생해서 밥 차례 먹였더니 왜 그렇게 정색을 하고 난리야? 라며 성질을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다 나이가 들고 하면 죽기도 하고 자기 운명대로 되는 건데 산 사람이 이렇게 힘이 없으면 되겠냐고 너 때문에 우리 아들도 기운 없이 축 늘어져 있는 거 보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이러려고 불러다가 밥 먹인 건가 싶어 구역질이 다 나올 것 같았어요. 저에게 네가 그렇게 똑 부러지는 애면 미리미리 친정엄마 힘들지 않게 정리를 해놓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 거지 맹추같이 멍하니 슬퍼만 하고 있으면 뭐가 되냐면서 도저히 대화를 못하겠다고 혀를 쯧쯧 차더군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하다가는 뚜껑이 열려버릴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가겠다고 하고는 나와버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조금 더 있다가 가지 왜 그러냐고 물으셨지만 굳이 대답을 할 수 없어서 몸이 좀 안 좋다고 둘러댔죠. 집에 오는 길에 시어머니와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 남편에게 생각을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생각이시면 이미 상처난 가슴에 소금을 뿌리듯이 그럴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느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남편도 좀 이상하다고 여겼는지 저한테 이번만 참고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참지 않겠다. 아무리 시어머니라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단호하게 말을 해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친정아버지는 오래 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랑 오빠도 많이 슬퍼하고 저도 인생에서 처음 겪는 깊은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가족이 떠나는 건 뭐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내면 아빠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엄마도 이러다 병이라도 걸릴 것 같아서 힘을 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엄마가 취미 활동도 하고 사람들도 좀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 1, 2년이라도 오빠랑 저랑 합해서 50씩 용돈을 드리기로 했어요. 남편에게는 제가 더 덜 쓰고 아낄 테니 2, 30만 원만 쓰겠다고 말했죠. 저는 시부모님이 이런 상황이 되어도 충분히 도와줄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도 이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남편은 제 마음과 같지는 않았나 봐요. 저에게 이런 건 미리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돈 모으기 싫냐는 표식으로 핀잔을 주었습니다. 상의를 지금 하는 거잖아. 내가 덜 쓰고 더 악착같이 모으면서 할 거라니까. 내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엄마를 위해서 이 정도도 못 해줘? 솔직히 저는 좀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고민해줄 줄 알았던 사람인데 돈 문제부터 거론하면서 따지고 들려고 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남편은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대화를 피했고 저도 분위기가 좋아지는 대로 상의를 하려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근데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어름스럽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한테 퇴근하는 전화가 오더라고요. 애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친정집으로 나가는 돈이 있으면 되겠냐면서 시댁에서는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저희한테 손 벌릴 생각 없으니까 너도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솔직히 그 돈 없어도 우리 가족 잘 살 수 있는데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아까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솔직히 정이 다 떨어진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러자 그날 밤에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오늘 내가 고쳐놔야겠다. 오늘 밤에 애비랑 당장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나 누가 그러면 무서워할 줄 알았나 보죠. 시댁에서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저도 이번에는 절대 고분고분 넘어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보니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씩씩거리고 있고 시아버지는 태연히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오는 걸 보고는 저에게 무릎부터 꿇으라고 했어요. 개념이 똑바로 박히내면 고개 뻣뻣하게 들고는 말 못할 거라면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하라고 하더군요. 언제는 예쁜 며느리 어쩌고저쩌고 칭찬만 하더니 제가 이거 조금 대들었다고 바로 천하의 쌍년 취급을 하는 거죠.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씨부리거나 말거나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뭐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셨는지 말씀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시면서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벌어온 돈 허투루 쓰려고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냐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때까지도 시아버지는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시고 TV만 보고 계셨고요. 저는 어머님 아들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직장 생활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친정으로 나간 돈보다 시댁 행사고 뭐고 들어간 돈이 훨씬 더 많은 거는 알고 계시냐?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솔직히 저희 친정부모님들은 여행 한번 못 보내드렸는데 그거는 다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 건 너무 도둑놈 심보 아니냐고 물었어요. 제가 뭐 대단한 거 한다는 것도 아니고 1, 2년만 용돈 드린다고 한 건데 근데 그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공평하게 하려면 그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도 다 뱉어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는지 잠깐 어버버 하시더니 자기네들이 결혼할 때 도와준 돈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어디서 생색을 내느냐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자기네들이 없었으면 너희들 살림 이것보다 더 궁색하게 하고 살았을 거였다면서 은혜도 모르고 까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꼴랑 5천만 원 가지고 그러시냐. 그동안 어머님 자존심 상하실까봐 티도 안 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시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다고 하고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얼마를 보태줬는지 따박따박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남편에게 진짜인지 물었고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렇게 양가 부모님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어머님은 딱 자로 선을 긋듯 돈 문제가 나오니까 이러실 수 있냐고 따져 물었어요. 어머님은 이런 사정도 모르시고 친정아빠 유산이나 정리하라고 하셨죠. 어떻게 사돈이 위독한데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사람이 다 돈으로 보이시나 봐요. 이번을 계기로 시어머니가 더 이상 이상한 궤변으로 뭐라고 하지 않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당황하는 모습이 있어도 예의가 있어 보이든 말든 딱 막 따지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와다다 쏟아내는 말들을 가만히 듣고 있더니 최후의 발악처럼 말한다는 게 너희 집에는 장남이 니네 오빠 아니냐? 왜 딸인 너까지 그런 돈을 내야 하냐는 거였어요. 그러자 남편도 시어머니 말에 동조해서는 딸은 출가회인인데 그런 돈을 내는 건 도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보탰습니다. 자기네 집에서 돈 필요할 때는 잘만 가져다 쓰더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엄마 편이나 들고 있는 게 너무 열받더군요. 확 머리통을 한 대 쳐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쩜 그렇게 쪼잔한 말을 할 수 있냐고 나는 지금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말하는데 어디서 쌍팔년도 사상을 갖다 붙이냐고 뭐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거면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더 많은 돈을 해준 거는 왜 잘만 받아먹었냐. 먹을 땐 꿀떡 삼켜지더니 뱉어내려고 하니까 쓰더냐 물었죠. 남편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이리저리 제 탓으로 몰고 가려고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다 정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편이 안 되어줄 거면 결혼은 왜 했냐. 부모 잃은 자식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동조해 줄 줄 알았던 내가 바보인 것 같다 하고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TV를 딱 끄시더니 남편에게 등신도 저런 등신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남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처 눈물에 눈물이나 나게 만들고 저 등신이 언제 사람이 될까 몰라. 그러시고는 시어머니에게 나이를 먹더니 욕심만 그득그득해져서 마음은 간장종지가 되어버렸냐고 하셨습니다.
아들만 자식이고 며느리는 남이냐고 그런 정신으로 애를 키우니까 저런 버러지 같은 놈이 된 거 아니냐고 화를 내셨어요. 평소에 정말 점잖고 말씀도 많이 안 하시던 분이 저런 욕을 하시면서 화를 버럭 내시니 저도 좀 무섭더라고요. 시어머니도 한순간에 얼어붙었고 남편도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양가에서 보탠 돈부터가 달랐고 며느리가 우리한테 한 것만 따져도 우린 사돈네 댁에 10년이고 20년이고 고마워해야 하는 거라면서 시어머니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냐며 눈을 부릅뜨며 거절하셨지만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내 집에서 쫓겨날 생각하라고 초강수를 두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지 않으면 다음엔 무릎 꿇고 빌게 할 거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남편도 자기가 너무 심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앞으로 그동안 저희가 냈던 모든 돈은 당신이 부담할 거니까 그 돈은 모아서 사돈 용돈 드리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소리 들리면 바로 연 끊을 준비하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애를 데리고 친정에서 한 달 동안 지냈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음이 풀릴 때까지 친정에 있으면서 엄마 다독여드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저에게 5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네 말대로 똑같은 부모인데 자식을 도와주는 것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하셨죠. 저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동생 집에 가서 하소연하며 제 욕을 막 해댔다고 하더군요. 시동생도 하루 이틀은 들어주다가 자기 엄마가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그러게 왜 그딴 행동을 했냐면서 제 편을 좀 들었답니다. 그러니 너도 똑같다고 하며 삐져서는 연락도 안 온다네요. 남편은 제게 계속 사과 중이긴 한데 아직 마음이 다 안 풀려서 받아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참에 친정엄마랑 시간 좀 더 보내다가 들어가려고요.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참 많다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제 주변에도 정말 이기적인 인간들이 있었다는 걸 깨닫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절대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이값이라는 걸 잘해야 진짜 어른이 되는 것 같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정 1억 시댁 5천 이거 티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거 꼭 생색까지는 아니어도 시댁도 알고는 있게 해야죠. 그쵸?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남편은 왜 지 엄마한테 처가에서 1억 지원해줬다는 걸 얘기를 안 했나 모르겠네. 얘기를 해야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한테 돈 받은 거 꼭 얘기하라고 자식한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 않나요? 제가 태어난 동네가 여기에요. 제가 여기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살다 보니까 뭐 어렸을 때 같은 때 길 가다가 뭐 친척 어른들 같은 분들을 만난 적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저를 만나면은 이제 용돈을 가끔 주시는데 뭐 신나죠? 그거 신나서 받고 말았어. 그런데 엄마한테 그거를 이제 엄마가 알게 되고 나서 저한테 그런 걸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야 돼? 그랬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자식이 받아온 거를 엄마가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안 하냐? 이제 그래서 그러셨거든요, 저한테. 근데 이런 경험은 나만 있는 게 아니던데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이런 교육은 한 번씩 받아본 적이 있지 않나요? 근데 남편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야. 아들한테 그런 교육을 안 시켰으니까 남편이 지 엄마한테 그런 말 안 한 거죠. 그냥 입 싹 씻겠다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결혼 전에 스님이 점수를 왜 따요? 시댁은 간을 봐야죠. 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걸로 얽어매려고 하는 건 없나?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줘도 되는 건가? 이렇게 간 보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사람을 처음부터 의심한다? 사람을 못 믿으면 되겠냐? 이런 비난 겁낼 거 없어요. 왜 그런 걸 겁내요? 사돈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며느리네 재산 정리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왈가왈부를 한다?
할 얘기 있다고 불러서 밥까지 먹여가면서 이건 지가 어른이라 쌓인 지혜가 더 있어서 지혜를 좀 나눠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사돈재산이 지 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만들려는 욕심 때문에 벌인 일이죠.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딴 소리 했다가 사돈 재산 탐내는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것까지는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아라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기는 근데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거고 오해받으실 짓을 막 해도 되는 거고 남들이 무조건 자기는 좋게 봐줘야 돼 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그런 사람들 가끔 제가 보는데 무슨 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높은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나 봐요. 인간의 신분으로 태어난 게 아닌가 봐. 뭐 반신반인인가?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웃긴 게 며느리 잡돌이 하려고 불러서는 무릎부터 꿇으라고 했죠. 무릎 꿇고 잘못했다는 말부터 하라고. 다짜고짜 따지지도 않고. 걔 일단 꿀려놓고 일단 기부터 꺾어놓고 시작하려는 수작인데 요즘 며느리든 사위들이든 자식들이든 누가 이런 거 당하고 사나요? 친정에서 결혼할 때 1억 해줬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남편한테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진짜냐고 물었는데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그러잖아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거려? 이게 말이 되나요? 지가 화가 나서 지 엄마한테 그랬는데 엄마는 지금 며느리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남편이. 제 친구가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친구랑 술을 먹으면서 그 친구가 이제 고민 상담을 저한테 했었는데 자기 장모가 지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무슨 티격태격 하는 일이 있었나 봐. 그랬는데 장모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대.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거는 그 일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고 나중에 가서 또 뭔 얘기를 하다가 아니 장모님이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그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러냐고 소리까지 지르셨잖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장모님이 그건 네가 한 얘기야. 여기 증인이 있는데 너 뭔 소리야? 그러면서 되려 적반하장으로 뒤집어 씌우더래요. 제 친구한테 자기가 한 말을.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그 친구 와이프한테 이거 누가 한 말이냐고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 이러면서 논지를 흐려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편인 거죠. 이제 그 처가 식구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그 말을 누가 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였대. 근데 와이프가 논지를 흐려버리니까 제 친구가 나쁜 놈이 돼버린 거죠. 제 친구는 애가 근데 그때 거의 신생아였는데 그냥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이혼을 해야겠다는 그냥 다짐을 해버렸대요. 그 자리에서. 평생 누명이나 쓰고 살아야 할 것 같아서. 해야 지 엄마가 고마워하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 자식한테 누가 베푼 거니까 나도 그 사람한테 갚아야겠다.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남편이란 사람이 그 시어머니 아들로 자라면서 지 엄마는 그런 거 고마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걸 아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지켜봐온 바로 그냥 누가 베풀어준 거 받기만 하고 돌아서면 입 싹 씻어버리고 자기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란 거죠. 남편이 그 상황에서 제 친구 와이프처럼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막 이러면서 논지 흐리려고 했으면 근데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랐으면 이 남편이란 사람도 그러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교육받은 거로 보자면 조금 나름 선방한 거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딸은 출가 외인인데 왜 친정을 챙겨야 되냐. 이 시어머니가 한 말이 이게 말이 되나요? 남편이 한 말인가? 그러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교육받은
보자면 뭐 조금 뭐 나름 선방한 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딸은 출가 외인인데 왜 친정을 챙겨야 되냐. 이 시어머니가 한 말이 이게 말이 되나요? 남편이 한 말인가? 그러니까 그럼 출가 외인 될 딸한테 결혼할 때 준 1억은 지 새끼가 왜 받았어? 사양했어야지. 장모님의 따님은 이제 출가 외인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돈 지원해주지 마십시오. 이랬어야지. 받을 건 왜 받아? 개새끼지 그게. 그랬어야 되는데 왜 그런 상식적인 말이 그냥 이게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어느 집 얘기라든가 뭐 여기 실제로 이런 거 여자분들 중에서는 뭐 5, 60대 이런 여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일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부모 병간호도 하고 병원비, 생활비 이제 부모님이 안 좋으신 상황에서 연로하신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다 도맡아 가지고 수년간 막 이렇게 막 돌봐왔어. 근데 부모님은 그 아픈 와중에도 결국에는 재산은 아들이니까 아들 준다 그러고 아들한테 확 몰빵을 줘버려. 있죠. 아니 아들끼리도 그래. 아들끼리도 작은 아들이 다 수발 다 하고 다 부모 챙겼는데 장남이니까 그러면서 장남한테 지 형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 부모한테 하는 거 없는 형한테 몰빵해버려. 그래 놓고 이제 자식 둘 다한테 버림받는 거지 결국은. 아니 그런 상황에서 딸이나 그 차남이 좀 이거는 아니다 이러면서 불만을 제기하면 너는 딸이잖아. 너는 장남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너는 집도 있잖아. 네 형은 지금 가엾게 살고 있고 네 오빠는 그러고 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나와버리면 그러면 이런 게 이 사연에서 나온 그 시어머니와 남편이 출가 외인이 어쩌고 저쩌고 그 드립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뭐 이 며느리가 이 스니님이 내 친정 어머니한테 좀 한 달에 얼마씩 50만 원씩 주겠다 한 거를 갖다가 비난했던 모습이랑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그게 자식으로서 도리하는 것보다 성별이나 결혼했고 말고나 그리고 위아래거나 뭐 서열이 형이다 동생이다 오빠다 여동생이다 뭐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역할로 구분하는 거는 가족 간에 좀 가족끼리 좀 그렇게 되면은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분열하게 되고 자꾸 불만이 생기니까 공정치가 못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핵심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5, 60대 여자분들 많으시죠? 자식들 결혼시킨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앞으로 자식들 결혼을 시켜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부모나 시부모의 부당함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이 오빠 새끼는 하는 일도 없는데 엄마는 오빠 새끼만 예뻐하고 그래서 내 부모한테도 섭섭하고 막 이런 부모들의 부모들 세대의 부당함을 몸소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막 그러던 시기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그 부모가 될 시기가 왔어요. 어떤 게 공평한 건지 잘 생각해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전에 욕했던 내 부모, 내 시부모 이런 사람들 같은 행동을 진짜 하게 될지도 몰라요.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 나를 누가 열받게 했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싫어했어. 근데 내가 그 사람 위치에 가보니까 본 게 그 위치에서 어떤 행동을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는 사람을 본 게 내가 욕하던 그 사람밖에 없어. 그럼 나도 모르게 그거 따라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심리가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어렵지 않은 거니까 뭐 한 번 정도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되죠. 욕하면서 내가 배우지는 않았을까? 뭐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 인생사에서 보시면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헌신은 말하지 않으면 내 권리 못 찾아요. 그러니까 생색을 내는 게 내가 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는 부끄러운 건데 그러면서 내 헌신을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당연히 알겠지 이러면 그야말로 헌신짝이 돼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나 이만큼 했어. 이런 말 꼭 할 줄 알아야 손해 안 보는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하는 거 꼭 별로 해준 거 없는 부모들이 하는 말 그런 부모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같아서 내가 생색내는 거 안 내키시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줬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왠지 뭔가 해준 것도 없는 부모 주제에 그 자식한테 막 징징거리는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자식이고 나발이고 부모고 꼭 말을 해야 돼요. 자식들에게 내가 해준 걸 말을 해서 한 번씩 상기를 시켜줘야 자식들이 제대로 알고 있고 나중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 없잖아 이런 개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상이 뭐 자식이어도 마찬가지고 부모여도 마찬가지고 형제들이어도 마찬가지죠. 가족이라는 걸로 예의, 상식, 경계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가족이니까 우리가 남이야? 꼭 그런 말로 얼검해서 지 혼자만 이득 보려고 하는 수작이지 그게. 근데요 진짜 가족이라면 이런 예의, 상식 이런 거 다 통해요. 이런 거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계속 해주고도 생색도 안 내는 사람이면 무의식 중에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시부모가 내 공을 무시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내 공을 무시해버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면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좀 생색냈다고 너는 왜 생색을 내니? 막 이러면서 나를 뭔가 되게 뭐 조금 했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처럼 또 몰아가. 그런 사람은 끊어버려야죠. 그냥 그 자리에서. 왜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말도 못해? 그 정도 자신감은 있으셔야 돼요. 제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듣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내 입으로 그걸 어떻게 말해?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천성이 착하셔서 그런 거거든. 근데 그럼 나 뜨거운 말 못하겠어 가지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희생했던 거, 내가 잘했던 거, 내가 열심히 했던 거 싹 다 무시당하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시죠? 그거 무시당하면서 나는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희생한 거 아니야. 내가 뭐 칭찬바라고 그랬겠어? 내가 무슨 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희생했겠어? 그건 희생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쿨하게 넘어가실 거예요? 그거 되는 사람 없죠? 보나마나 나중에 저 씨발 것들이 그냥 내가 다 해줬더니 아주 지들 잘나서 저게 다 된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속으로 속을 끓이시면서 상처 받으실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적당한 생색은 좀 내줍시다 우리. 좀 뜨거우면 어때요? 내가 생색 좀 냈더니 생색 낸다고 누가 지랄하잖아?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 걸러버리면 되잖아요. 걸러버릴 척도가 되기도 하잖아요. 걸러버릴 기준이 돼주기도 하잖아요. 생색 안 내면 계속 퍼주다가 나중에 상처만 더 커졌던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은 이런 그 사연 그리고 제 얘기 들으시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어느 정도 생색은 필요하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